네, 진사로입니다. 43회 한능검 고급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카자흐스탄 크질 오르다에 있는데 이곳은 가가 근무했던 고려극장 건물이래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1937년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했고 그의 유해 봉합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우와 선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계셨던 분이죠. 이제 앞문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분은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라는 데서 바로 알아내야 됩니다. 특히 이분께서는 이제 연해주 지역에도 계셨고, 만주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장군으로서 대한독립군을 지휘하셔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던 분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뭐 이렇게 자유시 참변이나 이런 걸 겪다가 다시 이제 연해주로 가가지고 사셨는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2019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 이후에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그래서 현재는 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건 여담이겠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려극장에서 이분께서 이제 뭐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로 이제 일을 하셨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셔서 카자흐스탄에 묻히셨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렇게 유해가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뭐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신민회 말고 흥사단도 조직하셨다.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거 신민회 산일이죠. 그 다음에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박은식 선생님이 저술하셨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전개되었던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래요. 자, 여기서부터 바로 나와야 되죠. 순종의 인산일 하면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은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그 민족 협동전선, 다른 말로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 60만세 운동을 계획할 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 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었고, 이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협동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연대를 모색하다가 이제 정우회 선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간회가 창립되죠. 그리고 이 신간회가 나중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관 파견해서 지원하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미스야 협정은 일제가 만주 군벌과 1925년에 맺은 협정이에요. 이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돈 줄게. 이게 이제 미스야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 확산된 거 앞선 문제에 있었죠.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광재, 서상돈 이런 분이 시작하셨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를 구호로 내세웠다. 브나로드 운동인데, 이제 1930년대 초에 민중계몽운동 중 하나죠.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습니다. 자, 43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김창숙은 동년 3월 중순에 상하이에 도착하여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가의 간부 김원봉, 유욱은 한복을 만나 여러 가지를 의논했고, 가의 단원인 나석주를 조선에 잠입시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사은행 등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하여 인명을 삭삭케 했다.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죠. 이 단체는 바로 의열단입니다. 이 김창숙 선생님도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여기 이제 뭐 김원봉 이런 분도 나왔지만, 이 단원 나석주, 이걸 통해서 의열단, 특히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사은행에 폭탄을 던졌다가 이 나석주 의사의 의열단 활동이었다. 이렇게 금방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요런 의사들 활동 계시고 있으시고,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제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 대작 한 놈을 처단하면 똑같은 놈이 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의거 투쟁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김원봉 선생이 생각을 하시고 군사적인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김원봉 선생님께서 의열단 단원들과 함께 그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조직을 만드는 역량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선혁명 군사학교를 세워서 이제 군인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 이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단원 일부가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라는 게 의열단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제 그 외에 의열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다면은 조선혁명 선언. 이거를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194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제 조직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중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였다. 이게 앞서서도 한번 나왔는데 독립의군부 임병찬 선생님께서 고중의 밀지를 받아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었다. 이게 앞선 선지에 있었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요거는 독립협회예요. 이 만민공동회 과정 중에서 이제 러시아의 저령도 조처 요구를 저지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단체는 신민회죠. 이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이 신민회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사진은 나훈규가 감독 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의 장면과 제작진의 모습입니다. 단성사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한 작품이래요. 자, 이거는 아리랑이라는 영화입니다. 1926년에 이제 그 개봉이 됐죠. 1920년대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920년대 중반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선지에서도 문화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1920년대의 대표적인 문화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이에요. 이 카프가 나오면 이게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라는 거죠. 뭐 김기진, 박영희 같은 이런 분이 여기서 활동하셨습니다. 이 신경향파 작가들이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 해가지고 이제 이 카프 요거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 이거는 1900년대예요. 요 은세계는 신소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희곡으로 각색해서 원각사에서 공연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요거는 1880년대예요. 요 미국인 교사 중에 특히 헐버트 선생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3인 필지 쓰신 분이에요.
자,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 직원, 요거는 이제 광무기억식입니다. 1900년대 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 국민 노무수첩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국민 노무수첩은 일제에 의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광산 등으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랍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를 말합니다. 자, 이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이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시행된 일제 정책이니까 이때는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 말살 통치, 이제 뭐 황국신민 서사의 암송이나 신사참배 창씨개명 궁속요배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총동원법, 강제징용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뭐 공출이나 배급도 그렇고 강제징용이나 여성 정신근로, 즉 위안부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선지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일제 정책을 물었으니까 이 정책 관련된 거는 이때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3번에 있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게 1940년대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시기에 부합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비슷한 걸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도 있어요. 이것도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제 거의 같은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한국인한테 적용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거 1910년대 무단통치죠. 마찬가지로 회사령 공포도 1910년대 무단통치입니다. 조선교육령의 제정도 1차 조선교육령이 1910년대, 2차는 1920년, 그리고 3차 조선교육령도 있는데 요 개정된 거 그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예요. 이제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 3차 조선교육령, 이게 이제 그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건데 황국신민이란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193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1차 조선교육령은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실시한 것도 역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죠. 자, 46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의, 이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합니다. 무기 휴회됐고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주장하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면서 휴회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러면은 남방만이라도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소련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나를 보시면, 자, 귀국 이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온갖 잡음을 물리치고 남북 통일과 독립을 이루고자 나머지 목숨을 38도선에 내어놓은 김구의 얼굴에 이제 아무런 의욕의 티가 없었다. 이윽고 김구를 태운 자동차는 38도선을 넘어 멀리 평양을 향하여 성원 속에 사라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김구 선생이 38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는 상황이죠. 요거는 김구,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까지 이제 평양 가가지고 했던 게 남북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38도선 넘어서 평양으로 간 게 남북협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남북협상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겠는데, 이때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읍 발언이 나오자마자 나타났던 게 뭐가 있냐면 좌우합작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결국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라 공식적으로 분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좌익과 우익의 합작이죠. 이 운동을 이제 여운형, 김규식 이 두 분께서 주도하셨는데, 이제 여운형 선생이 좀 몸이 편찮으시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암살까지 당하시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결렬이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한반도 문제가 결국은 유엔 총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 총선거를 결의해요. 총선거입니다. 이걸 결의하니까 이제 소련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임시위원단을 보냈는데, 그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소련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쪽이죠. 북한 쪽에서 소련이 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소련이나 그 김일성 쪽, 그 북한 쪽이 이제 정권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북한 쪽 인구가 훨씬 적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국을 거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유엔 소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데, 이때 이제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이렇게 결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김구 선생이 이 결의를 보고서 이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런 거를 발표해가지고, 그 본인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그 단독정부 수립에는 협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협상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50총선으로 이어져요. 이게 이제 그 해방 공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 3년 동안 있었던 사건의 흐름인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유엔 총회 뭐 인구비례 총선거의 결의 뭐 이런 게 나왔으면 3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나마 좀 굵직한 일이 선지에 걸렸기 때문에 2점짜리가 된 것 같아요. 좌우합작 운동에 관련된 내용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건 정읍 발언 이전, 그러니까 광복 당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거는 이제 광복 직후에 미소공동위원회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의됐어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라라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반미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이승만 정부 때예요. 정부 수립 이후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기업법이 제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요 남북협상 이후의 일인데, 다만 요 관련된 법령은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47번 갈게요. 이게 46번이었죠. 47번입니다. 자,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여 표 이상을 얻어서 가정권의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끄는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가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였고,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거다라는 거죠. 자,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라는 걸 가지고 국가변란 혐의로 조사를 해가지고 체포해서 사형이 선고가 되니까 그날 바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인도적 반인권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한번 제정이 됐고 그 개정안 통과, 즉 보안법 파동이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거는 유신체제 때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 전개된 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삼천교육대가 설치된 거는 전두환 정부 때. 한독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되었다. 간호사도 파견됐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제 기본 자금,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 같은 거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서독으로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아서 차관을 얻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시면 포항 종합제철공장 1기 준공식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자, 포항제철 공장이 준공된 거예요. 요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 전기에는 박정희 정부의 전기 정권 시기에는 이제 주로 경공업, 그리고 요거는 1970년대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후기라고 보면 돼요. 유신 체제 때. 이때는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의 대표적 키워드가 이 포항 종합제철 공장 준공, 이게 있고, 우리가 그냥 줄여서 예전에는 포철 이렇게 불렀는데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죠. 그리고 이제 또 있다면은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그 다음에 그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고, 뭐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농촌발전운동이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고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미국하고의 자유무역 FTA는 노무현 정부고, 중국하고의 자유무역 협정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 김영삼 정부고, 자, 3조 호황으로 물가 안정, 수출이 증가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말하는 3조 호황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 낮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자료에 나오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공수부대가 학생들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간에 폭력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제 계엄령 해제와 수감된 야당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한 학생들이 행진하면서 돌을 던졌지만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았다고 한다. 자, 이제 25명들의 미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장 놀랐던 것은 군인들이 저지른 무차별적 폭력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광주 지역에서 특히 잔인하게 진압됐던 5.18 민주화 운동을 말하죠.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광주 쪽에서 주로 이제 대규모의 저항이 있었고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신군부에 반대한 거죠. 신군부의 뭐 계엄령 확대나 이제 탄압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관련 기록물이 등재됐다라는 것도 간혹 나옵니다. 이 문제도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것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조선통신사의 기록 이런 것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고 뭐 직신체 요절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에 일어났다. 이건 6.3 시위인데 박정희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거는 4.19 혁명입니다. 자, 3.1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이건 말 그대로 3.1민주 구국선언이 있죠. 유신체제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에 반발하여 호원 철폐 등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인류국가로 돌아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데서 이 정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요 김대중 정부에 대한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김대중 정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니 해도 김정일과 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자, 1차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부터 나온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또 하나를 들자면은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이게 이제 착공을 한 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공사가 시작된 거는 노무현 정부고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였다라는 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라는 거죠. 자, 7.4 남북 공동성명의 발표는 박정희 정부 때고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노태우 정부 때 서명이 됐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 치려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4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